안녕하십니까. 운전기사 아저씨 해고 위협하다가 아빠가 사퇴하고 말았네요. 예절, 인성은 경쟁력을 넘어서 인간다움의 기본이지요. 출연자 누구에게도 해고 위협을 하지 않는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조두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고 합니다.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조두순 씨, 교도소 밖을 나와도 교도소일 겁니다. 시민들 시선 매우 따가워요. 다음 TV조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이자 TV조선 후계자로 추정되는 방정호 TV조선 대표 이사의 딸. 네, 그 막말이 한참 사회적 파장을 이야기했죠.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가 초등학생 딸의 막말 논란을 사과하면서 사퇴했습니다. 다음 남북도로 연결.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남과 북이 비포장 전술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돈돈 브리핑에서 소상히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군사적 목적의 도로인데요. 앞으로 여행길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가킹즈와 윤도현이 부르는 여행길 띄워드립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1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사연, 의견 기다립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6580번 쓰시는 분 현우형 이렇게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전 용민이 형인데 네. 현우 형한테 보내셨어요. 아마 이현우 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네요. 아, 그렇군요. 예. 갑자기 왜 현우 형이 현우 형이 갑자기 현우 형이 하는 방송이 또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요. 샵 1035로 보내실 문자 같진 않은데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주파수도 완전히라는 데서 방송하시는데 그러니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래요. 박수진님, 아이가 자고 있어서 라디오 볼륨 조금 줄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치쇼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정상근 기자도 파이팅!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참 이름이 너무 좋으십니다. 박수진, 박수진. 아내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아내분 성함이 박수진 씨입니다. 네. 예.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의미 없는 곳에 100원이나. 아깝습니까? 네? 아까워요? 열심히 돈 모아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일라로 보내셨다고 네, 하는군요. 그러셨군요. 아유, 알뜰한 당신. 예.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알뜰한 당신. 우리 아내분이 이렇게 응원 문자를 보내셨고요. 전에 딴 방송에서 정영진 씨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영진 씨 아내분이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문자를 또 보내서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요. 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날마다 무럭무럭 커가는 김용민의 정치쇼. 자, 오늘 돈돈 브리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돈돈 브리핑.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어제 남북의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은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아침에도 이 조선일보를 제외한 그 모든 신문 1면에 이 사진 아니면 이 사진과 관련된 사진이 실릴 정도로 그렇죠. 어제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 됐는데요. 도로가 보이거나 남북 군인이 악수하는 장면. 두 사진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조간에 도배를 했습니다. 다 실렸습니다. 예. 이 남북의 군인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왜 만났냐면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하나 뚫어서 연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폭이 한 12m 정도 되고요. 이 비포장 도로인데다가 좀 민간인이 갈 수 없는 도로이긴 합니다만 이 도로는 경남 남해에서 이 평북 초산을 이었던 국도 3호선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65년 만에 국도 3호선이 다시 연결이 된 셈입니다. 세상에. 아이고. 네, 이 남북 군 당국이 이 도로를 연결한 이유는요. 이 근방에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 유해 발굴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강원도 철원 일명 화살머리 고지로 불리는 지역인데요. 1951년 11월부터 53년 7월까지 국군 2사단, 9사단 그리고 미군 2사단, 프랑스의 대대, 이 중국군이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로 그만큼 전사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측이 도로를 연결한 이유는 그 우리 측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이 북한군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이 북한 측에서 우리 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은 좀 양도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작은 도로가 이 개성으로 가는 국도 1호선 그리고 금강산으로 가는 국도 7호선에 이어서 이 국도 3호선 연결도로로 이어질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국도 3호선이 이제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말이죠. 대마 삼거리. 네네. 예, 현재 대마 삼거리고 사거리고 이것이 이제 백마고 지역 이렇게 해서 연천, 동두천 네네. 이렇게 이어가면서 의정부로 해가지고 쭉 이어가는 그런 도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반도 중간 지역을 좀 관통하는 도로인데, 예, 네, 어쨌든 이게 잘 이어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편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예, 이 남북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열릴 것이다라면서 지난번에는 평양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군사적 목적으로 튼 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행길이 되고 또 대륙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큰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평화의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 사업에 대해서 예. 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남북 경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가 어제 워싱턴에서 열렸는데요. 예. 이 회의에 참석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서 이 미국 측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스트롱 서포트를 표명했다. 네, 스트롱 서포트. 네. 전폭적인 지지. 강력한 지지.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 남북 정상은 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금년 내에 동해선,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이렇게 명시를 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남북은 경의선, 동해선 공동조사에 나서고 이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갖기로 했었는데 이 공동조사에 대해서 미국 측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으면서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미국 측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이 철도 도로 연결이 가시화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는 사전 조사를 마친 뒤에 가급적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편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회의는 이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이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워킹그룹이 한미 공조에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이 한미 간에 협의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조 강화를 조율하는 게 워킹그룹의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무 앞서서 발표하지 말고 여기서 조율해 보자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일단 이 회의를 통해서 이 남북 철도 연결은 지금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도 중요하고 북미 관계도 중요하고 따라서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는 뭐 사실 다른 생각은 없지만 네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게 사실 남북 철도를 복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폼페이오 장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상대가 모르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선 단독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은 거는 왠지 그 주권국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줍니다. 네, 없지 않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 여간 남북 관계 이렇게 또 우리가 진도를 낼수록 진도가 나갈수록 북미 관계도 또 이게 추동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아주 깊은 그런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서울신문 또 일면 보니까 말이죠. 네. 유엔이 이 철도에 관한 이 대북 제재를 푸는 면해준다. 방향으로, 네네. 푸는 방향으로 곧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한층 더 고무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7666번 쓰시는 분 힘든 시기 두 아들을 키우는 존재감 없는 아빠입니다. 아빠의 아침에 먹은 국에 고기가 없네요. 아들들 국에는 고기가. 그것이 인생입니다. 네. 예, 그래요.
혹시 그럴까봐 네. 네, 제가 미역국을 가끔 끓이면은 네. 이 미역보다 고기 양을 더 많게 해서 끓입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네네. 아빠국에도 그러니까 고기가 들어갈 두어 수밖에 개는 없네. 걸리겠죠, 뭐. 네. 그래요. 그래요. 7666번 쓰시는 분. 예. 혹시 현우 형한테 보내는 건 아니겠죠? 이 문자. 예, 예. 마음의 네,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으신 모양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조수길님, 정치쇼를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축하해달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그래요. 조수길님, 남성분 같은데. 예. 그래. 네. 이렇게 여성분일 저기, 수도 있죠. 네. 남성분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생일 축하를 요청하는 거 봐서는 네. 예, 아무래도 요즘 아빠들이 많이 기가 꺾였어요. 예. 자, 마음의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기를 담뿍 담아서. 네. 예, 예. 다음 소식은요. 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신도 성폭력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만민중앙교회는 등록된 신도만 13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지도자격인 이재롱 목사가 이 종교계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 중에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요. 이재롱 목사는 4년 동안 교회 신도 8명을 모두 42번에 걸쳐서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네. 이 중에 33번이 유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롱 목사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성실하게 다녀왔던 신도들인데요. 이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이재롱 목사를 가장 큰 권위 또 큰 권력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버리거나 또 이재롱 목사를 의심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조차 좀 의심해 버리는 상황까지 도래해 버렸다. 예.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만민중앙교회는 항소의 뜻을 밝혔고요. 이 법정에 있던 교회 신도 100여 명은 유죄 선고가 나자 눈물을 흘리는 등 침통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만민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텐데 네네. 1999년 5월 12일 밤에 이 교회 신도들이 MBC 사옥 주조정 씨를 점거해가지고 네네. 방송 송출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남산성 신소에서 왜 조랑말 뛰어다니는 그 그림이 나오고 문화방송 습격 사건이라는 뭐 이런 별칭도 있었는데 왜 습격을 한 겁니까? 그 이재롱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네네. 그 보도를 담은 PD 수첩이 방송될 시간에 네네. 방송을 끊고 결국 방송을 중단시킨 거예요. 초유의 일이었네요.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자, 그것 때문에 이 난입했던 신도들 배상금 엄청나게 물고 말이죠. 이재롱 목사는 이로써 완전히 네. 공적 무대에서 그 이름이 나오지 못했는데 다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추행 폭행으로 말이죠. 네. 예. 그래요. 저 조수길님, 저는 여자예요. 마음의 미역국 잘 먹을게요. 예. 네. 뭐 여성분들도 또 엄마분들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름만 보고 제가 예단을 했네요. 네. 잘못된 예단을 했습니다. 조수길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달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너무 미안해서. 네네, 미안해서. 그러셨군요. 예.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2013년에 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 이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을 했었는데요. 이때 불법 파견을 조사했던 게 아니라 이 불법 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바꿀 컨설팅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서비스에 해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MBC와 KBS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사건을 설명드리면 2013년에 삼성전자 서비스가 AS 센터가 이 불법 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이 고용노동부가 한 달간 현장 감독을 벌였는데 예. 이 감사가 끝날 때쯤 됐는데 갑자기 노동부가 이 감사 기간을 연장하거든요. 바로 이 시점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선 노동청에서는 이 사실상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이 노동부가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 결론이 뒤집어졌다라는 건데요. 예. 그리고 어제 보도는 이 과정을 알고 보니까 이때 불법이 아니라는 근거를 삼성이 제시를 했는데 이 근거를 삼성이 만든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만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네네. 정부가요? 네, 그러니까 오호. 정부가 써서 삼성에 줬다. 그러니까 삼성 컨설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현옥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 권영순 당시 노동정책실 실장에게 이게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뒤집으면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을 하니까 이 대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삼성 측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어. 그래서 이 권영순 실장이 삼성 측에 그런 개선안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네. 삼성 측이 개선안을 내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이 고용노동부 주무과장한테 이 개선안을 대신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고용노동부가 안을 대신 만들어서 이 삼성 개선안을 정현옥 전 차관이 직접 삼성에 갖다 줬다라고 참.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고용평등 실현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부처인데 네, 맞습니다. 노동자 편에 서야 하는 부처인데 이 기업 편에 섰었군요. 네. 그런 역사의 고용노동부입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2부 여의도 UFC에서 다시 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2부 3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리셨던 여의도 각당을 대표하는 분들의 화끈한 토크 배틀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의도 UFC 최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초반에 인사말을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죠. 오늘 또 저는 최성 의원님이 어떤 합의를 던질까. 고민을 안 했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이제 벌써 이제 오늘 가을 중대 발언이 있습니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예, 예.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에 이제 문턱으로 들어서는데 예.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춥고 험난하더라도 예. 희망을 예. 잃지 않는 그런 우리 김영민의 정치쇼 아이고, 이런 청취자가 되시기를 역시. 간곡히 바랍니다. 역시 진지하셔. 예. 자, 최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님. 제가 오늘 오다가 네.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이게 철학이고 이제 시 이상인데 예, 예. 이 똑같은 이파리가 나무에 달려 있을 땐 단풍이고 떨어지면 낙엽이고 단풍과 낙엽은 한 끗 차이야.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권력과 인생을 이걸 빗대어 보니까 배울 바가 많더라고요. 권력 무상? 아니지 이제 뭐 그거는 뻔한 얘기고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요 앞에 있는 최성은 지금 잘 나갈 때가 벌써 이제 기울 때다. 누가 잘 나가는데 나한테 또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막 아무데나 끼워 넣으십니까? 아 그래요? 최성이 예. 뭘 잘 나가요 지금? 아 여당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젖은 낙엽 세대들의 토크. 자기는 젖은 낙엽 세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직 아직은 아니라고? 푸르른 상록수죠. 70년대 생이십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예. 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진수입니다. 요즘 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순환 시대 같은데 최성 의원님은 뭐 괜찮으실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멀쩡하잖아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혹시 중대 발언 하시지 않을까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예, 박원석입니다. 아직 저 낙엽 아니고요. 네. 푸른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네. 알겠습니다. 70년생이거든요, 제가. 70년생. 예. 난 마지막 날씨- 단풍이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아니, 저 엄정화 씨가 네. 우리 저 박원석 의원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거의 아, 그래요? 68년생일 거라 아마. 예, 그렇습니다. 아이, 문제는 우리 토론할 때 보면 예. 제일 어른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봐야 그건 이제 소용없어요. 정신적으로 성숙한 거고요. 뭐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아주 예사롭지 않은 토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합의하면서 국회가 재가동됐는데 근데 합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설명이 다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다루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지금 여야 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시각이 다 달라요. 예, 정의당도 다르고. 자, 이거 차명진 의원님 강원랜드 이거요? 채용비리 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이 여야 협상 같은 거를 해보면 이래요. 이제 중요한 사항에서 합의를 보는데 예. 좀 애매한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애매하게 남겨도 이제 애매하게 남겨두는데 결국엔 여론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지금 이제 쟁점이 두 개 아니에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네. 2012년 13년 거도 할 거냐 이게 여당 거 아니다 2015년 거만 하자 이게 야당 건데 예. 요게 하다 보면 예컨대 여당 쪽에서 내지는 언론 쪽에서 2012년 13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다 보고 하자. 예. 이게 여당 입장이고 아니 야당은 감사원 결과. 감사원. 하여튼 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12월 달까지 좀 이면은 끝나지 않겠냐. 그때 하자. 이게 이제 야당 의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끌다 보면 또 국민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여론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적당하게 한 1월쯤 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에서는 되게 보면 이 쟁점 때문에 네. 마치 못할 것 같이 예. 얘기하고 지금 시나리오도 그렇게 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야 싸움 붙이려고. 예, 예. 근데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이거 하다 보면 결국엔 대세에 밀려서 여론이 우위에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차 의원님이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우선 여야가 싸우다가 같이 욕먹기 일보 직전에 합의를 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지나면 12월 2일이 예산안 법정 기한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근접해지면은 국민들한테 여론에서 같이 욕먹는 그 단계인데 예. 합의를 한 건 다행이고 저는 이 서울시 교통공사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나 여당이 너무 방어적이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이게 여론을 보면요.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야당이 요구한다고 여당 입장에서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삿바 싸움을 한 건 맞는데 예. 궁극적으로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한 건 잘했고요. 강원랜드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죠. 예. 지금 차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론 한번 들어보세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게다가 지난주에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공판이 있었는데 예, 예. 누구입니까?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자기한테 직접 청탁했다. 리스트 들고 와서 예, 예, 예.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강원랜드는 신규 채용자 500명 전원이 거의 다 그런 청탁성 그 인사에 의해서 예.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리고 정의당이 사실은 일종의 중재안으로 낸 거예요. 국정조사를 가지고 맞부딪히니까 강원랜드 끼워서 그럼 하는 걸로 하자. 예. 이 수용된 거라고 보고 예. 합의문에 2015년 이후라고 썼는데 여기에는 이제 해석이 달라요.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건 2012, 13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예, 예. 이제 여당에서는 2015년 이후에 알려졌다. 네. 당연히 해당이 된다. 아. 그래서 다음 주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할 때 예. 한 번 또 티격태격 하겠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은 발생한 시점, 민주당은 알려진 시점. 네. 그러나 결국은 여론에 의해서 가게 돼 있다. 그러면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코미디인 게요. 예. 어쨌든 국정조사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을 이 총체적으로 짚는 국정조사인데 예. 그 원조격인 강원랜드 조사 비리를 빼고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한다는 것이 뭐 어느 도단이죠.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잠깐 한 말씀 드릴. 강원랜드 거는 예. 당연히 저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강원랜드 거는 아마 그 박근혜 정권 끝나기 전 그 임기 중에도 그게 문제가 돼서 막 그 조사에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정부 바뀌면서 일제히 대통령 말씀에 의해서 공공기관들 한번 다 싹 그 샅샅이 훑는 과정에서 그 밝혀졌고, 또 그래서 원위치 시키기도 했잖아요. 이제 불법적으로 채용된 사람 다 집에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고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그 이후에 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 밝히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자꾸 감사원 감사 결과 보자 그러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어쩌면 감사원의 약간 그 아웃라인이랄까? 그런 거를 주는 거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감사원에 대해서 이미 국민 신뢰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감사원 감사도 하지만 다른 기구들, 특히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는 국정조사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면 아, 감사원이 예전 정부 감사원하고 다르구나 하는 거를 본인들의 그런 걸 좀 한번 검증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여러 가지 종류의 감사나 조사나 수사가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최근에 민주당 의총에서 나왔던 발언 한마디에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게 뭐냐면 예. 이 국정조사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몇몇 의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국정조사 받으면 상당히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지. 아니 이거는 예, 이거 예, 같아요. 이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이제 판이 벌어지면 예. 정부의 공식 기구의 감사나 조사로 밝혀지기가 좀 애매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안의 특성상 내부자 제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 내부자 제보나 이런 게 공식 기구의 조사로는 밝혀지기가 좀 힘들고 예. 이거는 이제 야당 쪽에 혹은 이 언론 쪽에 이런 제보나 본인의 이제 피해 사례 이런 거가 이제 그 전달이 되면 그거를 통해서 많은 실 상황이 그 전달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가급적 정기국회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내가 무슨 당파적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망컨대 이미 이 문제는 호랑이등에 올라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문제를 중간에 흐지부지 할 경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당한 국민적 비난, 특히 청년층의 비난을 면치 못할 거고 그리고 또 그냥 또 객관적으로 전망해 보면 이 문제는 진행될수록 여당한테 상당히 폭발적인 그런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거다. 왜?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당히 오랫동안 현재 여당이 장악해 왔거든. 그래서 거기 이게 제가 귀로 듣는 것만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털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 그 고용세습 비리와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나올 거고 또 공기업도 상당히 이 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원을 대폭 감축했어요. 외주화하고 뭐 비정규직 만들고 예.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서 구의역 사고 같은 게 생긴 거고 그걸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 이명박 오세훈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나쁠 게 없다. 예. 이거 가지고서 지금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음. 이 고용세습 내지는 채용특혜라고 하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네.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국정조사를 하면 나쁠 게 없다. 충분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방어 전략을 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궁금하시면 절 찾아오세요. 예. 그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조사가 주목되는 이유가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뭐 그런 목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다음에 당연히 있죠. 박원순이에요? 아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박원순 때리게 한 거죠. 예. 아니지 우리는 우린 정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 이 정치에서 있잖아요. 정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네. 해요. 정치에서 내가 그런 얘기하면 내가 한마디 할게. 내가 그동안 안 했는데 옛날에 있잖아요. 그 정의라는 이름을 또 쓴 분들 또 계세요. 아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 있잖아요. 민주정의당. 너무 정의 하지 마세요. 난그 정당에서 네. 정의당 이름 붙였을 때 그게 생각이 퍼쩍 나더라고. 정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정의 쓰는 건 좀 어색하죠.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 하려면 정의-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안 남 끝났어요, 얘기 아직? 못하게 해가지고 얘기 안 끝났어요. 인터셉트 당하게 만들어. 아니 제가요. 예. 아니 아까 박 의원님이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예. 특별히 뭐 분리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나간 정권에 대한 그 기대나 평가랑 지금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그 기대 수준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 근데 이 박원순 자유한국당과 시장 바른미래당이 하에서- 특기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말미까지 노무현 탓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구 뭐 언제 그리고 이제 그랬어요. 와가지고 뭐 이 정부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참 이 정부는 이해가 안 돼요. 다르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처음 아니, 그랬잖아요. 달라야죠, 당연히. 근데 그 아니. 얘기를 보수 정당에서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이거 거예요. 뭐 충분히 전에 아니, 얘기 나누셨고. 아니 예. 잠깐 한마디만 예. 캐치프레이즈나 이 구호를 정의 공정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정부에서 또 그 서울시 산하에서 이런 건이 한두 건이라도 고약한 건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그러니까 실망도 밝히고 그거는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아직 네. 나온 게 없어요. 예. 근데 마치 뭐 털면 다 나올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지금 과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오세훈, 이명박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자기 발등 찍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자,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봐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 겨냥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건 정략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여당 시각에 대해서. 아니 박 시장이 일정하게 얼마 전에 노조 집회에 나가서 반문 투쟁 대열에 참여했는데 민주당이 박 시장을 그 감쌀 청와대하고 이유가 뭐 논의가 있어요? 됐다고 하니까. 예. 예. 근데 민주당 사람들 잘 모르겠어. 간 것까지는 예. 청와대랑 논의가 됐을 그 계속 쭉 참여하던 행사라면서요. 그런데 가서 한 얘기가 좀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했겠죠. 저는 안 떨거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노동계하고 역할 분담? 긴장이 높아지는데 역할 분담? 완충지대를 딱 만들어준 거예요. 예. 이 역할 분담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박 시장의 저런 행보가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노동계하고 완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경사도 위원회도 있는데 왜 하필 관련 없는 서울시장이고 가요? 이거는 대선 주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일정하게 촛불 연대의 균열의 한 과정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박원순은 자기가 알아서 자꾸 안희박김론을 펴시고 싶은 것 같은데 누구 말이 안희박금론? 맞는지는 뭐 안희박금론이 얼마 무슨 있으면 뜻이에요? 요즘에 이제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다음엔 김이다. 그 김이 뭐 누구냐 이런 설들이 많은데 지금 그 얘기를 장관이냐 그 뭐 얘기를 이런. 펴시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있어 그게 안희박김 최는 누구예요? 쟤는 또 누구? 최성. 결국에는 최성이 접수한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 때 보면 차 의원님이 좀 해안이 좀 있으시요 가끔 가다 보면. 나중에 잘 부탁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바로 또 최근에 정의를 위하여 해경공 김씨로 알려진 그 계정주가 누구냐를 두고 경찰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은 좀 곤혹스러운 것 같고 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에겐 나름 호재다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으시겠죠? 아니 저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예상했어요. 이 촛불에 의거해서 현 정부가 집권을 했는데 촛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실 소수자 연합이에요. 이게 다국적군이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이 통치자가 포용력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지 않으면 이건 갈라지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점이 온 거예요. 쭉 보면은 서로 내부에서 어떻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계속 그걸 재창출을 하려고 보니까 내부의 경쟁자가 너무 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겠고 또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도 상황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말을 갈아타. 예.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법적인 그 어떤 관련들이 다 있지만 예. 큰 흐름에서 보면은 여건이 쭉 분열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예. 최성전 의원님은 이재명 지사와 함께 대선에서 당내 경선을 치렀던 입장이신데 생각이 더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발언 총량제가 있어서 앞에 발언을 좀 줄이고 안희박김 최인데 뭘 속으로 최까지 좋겠지. 예. 이게 워낙 이제 또 저는 당내 경선에도 참여했고 예. 또 저도 공천 배제라는 이런 아픔이 있고 그 공천 배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제당했구나. 지방선거 때 뭐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아. 또 되게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 말이 제가 자칫하면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게 이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가급적이면 좀 끼어들지 말아주시고 예. 발언 총량을 뭐 드릴 테니까 갑자기 아니, 숙연해지- 우선은 한국당 공격만 하지 마요. 그럼 내가 안 끼어들게. 네, 우선은 이번에 이제 해경궁 김씨 사건 파장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제가 오늘은 저의 주장보다는 좀 팩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팩트적으로는 이 해경궁 김씨와 관련된 이 어떤 트윗에서 뭐 저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이 비난이 있었고 고소해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뭐
뭐 들어보지도 못하는 송이어린스라는 이런 또 댓글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고소해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지만 예. 뭐 저는 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이 해경군 김 씨와 관련된 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팩트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건 끝도 없는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문제는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경찰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예. 그 내용이 뭐냐면 해경궁 이 김 씨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어쨌든 네. 이런 여러 가지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뭐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 이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논의가 됐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내용만이 아니라 이미 경찰에서 또 기소한 내용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거 아니냐고 해서 이걸 직권남용죄로 기소했고 또 검사 사칭 문제로 대법원의 벌금 확정건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공표를 했고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 공보물에 냈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냈고 아직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던 김부선 씨의 부적절한 관계 문제가 있는데 쟁점은 과연 이러한 의혹과 고소 고발 사건에 네. 이재명 지사님과 부인이 직접 관여됐느냐 아니면 전혀 관여되지 않았는데 허위 사실이냐 하는 부분이 1차로 경찰 조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2차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다고 보면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경찰의 이 조사를 믿을 수 없다. 검찰의 조사에 기대를 하고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한 거니까. 20초 내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친문이냐 반문이냐 뭐 누구 죽이기냐 무슨 작전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 판결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뭐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 11시 지나서 3부에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2부 3부는 여의도 UFC로 함께합니다. 최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뜨거운 토크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성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이런저런 논란은 법적 판단이 날 때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리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전당대회 때는 뭐 이제 당권 경쟁을 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예,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탈당 내지는 조사 논의가 나왔지만 이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찰이 1차를 상당히 세게 발표를 했고 예, 예.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한 상황에서 검찰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와중에 조금 의외인 부분은 이종걸 그러니까 의원님 다시 네. 말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셨던 분이 이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조사를 하자라는 뭐 중재 의견을 최근에 냈는데 예, 예.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뭐 무슨 뭐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다면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과 상식대로 가야 된다. 그럼 예. 원칙은 뭐냐? 이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못 믿겠다고 하니 네. 검찰로 갔지 않습니까? 예, 예. 사법부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검찰과 사법부는 또 상당히 인정하는 기륜이 지금 이게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사안이 연결돼 있는데 예, 예, 예. 어느 검찰이 어느 사법부가 이를테면은 뭐 어떤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예. 면에서는 저는 예, 예. 원칙과 상식 즉 검찰과 사법부의 최종 판단 때까지는 우리가 지켜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사람들은 차례대로 곤욕을 치른다. 이런 일각의 시각은 근거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다른 분 이야기는 하기는
뭐 네.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뭐 이제 최성근- 요즘 언론 보니까 네. 가끔 끼어 팔기식으로 저도 들어가서 이제 예. 뭐 언급이 되는데 저는 예. 뭐 지금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네.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의 대선 후보 죽이기하고는 저는 전혀 별개다. 지역 차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지역 정치인들이 또 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건 제가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 고양시장 경선 당시 탈락한 것. 네네네. 그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부분은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의 특정 대선 후보기 주의기기하고는 저는 어떻든 그와는 무관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 다른 후보들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저는 뭐 결론 부분 아까 지금 이재명 지사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두고서 정면으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사법부로 가게 될 텐데 예. 지금 어쨌든 그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봐야 된다라는 이제 최성원님의 결론에 동의하고요. 예.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 계정에 그 트위터에 썼던 내용들을 보면 지지자들로서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 또 전해철 의원의 지지자들로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런 뭐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를 표현하거나 혹은 뭐 비판 심지어는 비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용납하기 어려웠던 거는 다른 트위터 이용자를 비판하면서 그 세월호 그 참사로 희생된 우리 단원고 학생들 뭐 예. 유족들 이런 걸 빗대 가지고 예. 하는 건 그건 좀 폐륜적이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 내용보다 거기에 썼던 내용이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보다 김혜경이냐 아니냐 이게 마치 뭐 기냐 아니냐 이런 거짓말 프레임 진실 게임으로 가버렸어요. 예.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내지는 이제 김혜경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의혹이었잖아요. 의혹을 제기한 건데 사실 그걸 가지고 그냥 아니면 아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거세게 공방을 벌이면서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니까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애초 사건의 발단하고는 전혀 다른 예. 먼 지점으로 이게 가버렸고 결국엔 여기에 이제 정치 생명이 묶여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제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과 검찰의 기소는 다른 거예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이첩한 거고 이제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공소권 유지에 부담이 생기거든요. 때문에 검찰 수사는 훨씬 더 신중하고 훨씬 더 치밀할 겁니다.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 내에 여러 의견이 물밑에 있을 텐데 예. 아직 이게 표면적으로 올라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거취를 결단하라 이런 민주당 내 목소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뭐 의원들이라든지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제가 하나만- 맞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좀 네, 이게 그 얘기했으니까 그 두 분이 아니 두 분 얘기가 좀 내가 볼 땐 틀려서 그래. 이미 이 사안은 법적인 팩트 공방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정치적인 네. 책임의 문제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딱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는 그야말로 팩트 대 팩트로 승부가 안 나겠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한 거고 그것이 아니게 여론 대 여론으로 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여론전으로 이재명 지사가 몰고 가는 거고 정부 여당도 할 수 없이 지금 말은 지금 저 최성 교과서가 항상 얘기하듯이 말은 뭐 이거 뭐 진실이 판명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정치 얘기지 마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여당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 내부 정치 투쟁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야당은 즐겁고 그렇죠. 아니 우리 야당은 이제 그건 내 좀 이따 얘기할게.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앞으로도 상당히 피곤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피곤하게 이 양자가 그냥 여론 갖고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공방을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이제 검찰이나 재판부가 영향받도록 하는 그런 작전들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제언은 이래요. 이 야당 입장에서 무슨 이걸 즐기느냐?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건 정말로
이건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이게 해악 중에 해악이요. 이거는 지난번에 친박 비박 싸우던 것의 또 하나의 재판이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그 정치를 싸우는데 이게 사실은 또 언론은 흥미로우니까 계속 언론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저기 막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 코가 석잔데, 예. 응? 나 이 못하겠다. 이게 이 행감 못하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벌써 이 경기도정이 지금 마비 상태가 온 거예요. 예. 에이, 마비 상태. 이런 제가 상황을 하나만. 보면서 아니 저도 한 우리는 말씀 해야 되는데 야당의 입장에서 뭐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컷 마이크 끄세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진수의 일행이다. 아니 여기 저기 댓글에 아니 여기 보니까 이재명 지사 자진 탈당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까 뭐 이러는데 예. 저는 이 지사 입장에서 절대 자기 자발적으로 당을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자살이죠. 근데 그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탈당을 하든 출당을 시키든 당적 정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뭐 당적 정리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건 형식 논리고. 근데 저는 지금 이 지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제 뭐 검찰이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법적 책임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제 이 프레임 게임으로 이 상황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투쟁 프레임이죠. 권력이 나를 그러니까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이 프레임으로 가서 앞으로는 아마도 그 여권의 주류 청와대 뭐 문 대통령 이랑 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뭐 이건 꼭 문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이 뭐 2년차 3년차 가면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 시기랑 이렇게 맞물려져서 이 현 권력이랑 세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뭔가 차기 대권 네. 주자의 입지를 계속 제가 좀 가져가려는 이 프레임으로 갈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 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지사의 여러 사안을 볼 때 제일 저는 중요한 부분은 일단 1차적인 본질은 이재명 지사가 해경군 김씨 관련한 트윗 그리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 검사 사칭의 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건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도 사활적으로 중요하고 재반 정치 세력에게 중요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공표나 명예훼손 혐의로 공직선거법상에 100만 원의 벌금만 최종 확정되게 되면 지사직을 이를테면은 저기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박탈당하게 된다는 거죠. 박탈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선거에 들어갔던 수십억에 제가 알기로 한 3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이걸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100만 원에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공직선거법상 본인의 문제로 해서 벌금 100만 원은 사소한 잘못만 해도 위태로운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 따라서 이재명 지사와 내외가 선거법 위반이 됐느냐 또 거짓말이냐 아니면 무혐의냐 이게 본질이고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로 친문과 비문의 프레임, 음모론과 작전 세력, 갈라치기 프레임 이건 부차적인 거고 언론과 정치권의 부차적인 관심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혼돈해 갖고 바꾸는 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온당치 않다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맞는데. 지연 말단전인 게 뒤집혔는데 말씀은 맞는데 지금 본말이 전도됐잖아요. 그 부차적인 게 훨씬 더 주차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단이 됐고 고소고발도 거기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지금 아무리 부정을 해봐야 정치적 사건이 아닌 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진수 의원님이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찰이 진실의 편이 아니고 권력의 편에 섰다. 그래서 예. 그 권력이 누구냐를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뭐 어떤 권력의 힘이 이재명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이건 지나치는 음모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촛불 정부의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가 이러저러한 일로 정치적 공격을 받는데 여당 내에서건 아니면 청와대에서건 사실 나몰라라한 점은 있는 거잖아요. 방치한 점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청와대가 그런 사건에 개입 안 한다 이 정부 들어서는 뭐 그런 원칙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이재명 지사하고 지사를 둘러서 하도 구설수가 많으니까는 그 근처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일 수도 있고
또 이재명 지사가 저 변방에서 올라온 일종의 이제 정치 비주류 출신의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정치 중심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간적인 친화력이나 혹은 뭐 정치적인 동질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는 여당 일각의 정서도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밖에서 보기에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에 누구도 이재명 지사가 이런 곤경을 정치적으로 겪을 때 그걸 조금이라도 거들어서 내지는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라도 어쨌든 저렇게 상처받는 거를 방어해주거나 지켜주거나 뭐좀 거들어주려는 그런 시도를 아무도 안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날아가니까 같이 편 못 들지. 근데 제가 그 이재명 지사나 여당한테 권할게요. 이걸 진짜로 그 이재명 지사나 여당이 이게 법리 공방, 사실 공방으로 가려면은 이재명 지사가 탈당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경기도지사직을 그만둬야 돼요. 지금 그만두고 도정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본인의 사심을 얘기하시네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 진위 공방을 그냥 법적으로 하라 이게요. 자기들끼리 하고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무죄를 판명나면 거기서 뭐 대선 아니 후보를 주든지 설사 하고. 김혜경 씨로 밝혀져도 지사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선거법 아니죠. 위반이 왜냐면 해당이 안 돼요. 이재명 지사한테는. 배우자가 아니, 300만 원 이상 김혜경 씨를 밝혀지면 선거 때 300만 원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선거 때 이재명 지사가 이제 허언을 한 게 되니까 그렇죠? 거짓 사실 이거 우리 마누라 거 아니다라고 한 것 그게 유죄가 아내라고 됐어요. 하시죠 마누라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내 거 아니다. 이게 세 분이 유죄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냐 뭐냐는 사법적인 판단은 해경군 김씨 건 말고도 다른 너댓 개의 경찰의 기소 의견건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지사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력 탈당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이게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죠. 근데 아니, 지금 모든 논의들은 모르는 그게 거 얽혀 아니고요. 있다니까 이 양반 아까 아니 얽혀져 있는데 자기가 말로만 갈라치기 하라고 무슨 아니, 민주당 얽혀져 입장에서 불리하고 있는데. 싶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 안 되지 잘. 그게 완전히 분리돼 있다는 게 아니라 핵심은 현재 이 어떤 법적 위반 사안이 검찰과 사법부에서 문제가 명령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게 되면 클리어해진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난번에 그렇죠. 제가 잠깐만요. 그렇죠.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공천 배제돼서 뭐 여러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결국은 검찰에서 최종 저도 저희 보좌관도 무혐의 판결이 난 거란 말이에요. 깔끔히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우리 지사님도 정치적으로 억울하고 또 분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검찰과 사법부에서 본인의 그런 무혐의 이런 진정성들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제가 뭐 나이브하게 정치적인 논란이나 이런 부분하고 완전히 무관하다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어떻게 공방에서도 저 뭐 김용민 정치쇼 나가서 이런 주제 다룰 것 같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뭐 네가 나서서 그런 말을 하냐 마냐 할 만큼 예민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검찰과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도부의 정치력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차 의원처럼 틈만 나면 이렇게 뭐 좀 프레임 아니, 그러니까 씌워가지고 이렇게 뭐 옳은 말씀이고 그 정답 같은 딴 사람들 말씀인데 다 그랬는데 왜 나만 이미 몰라 그래? 실은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그 민주당 안팎의 논란의 수준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그 민주당 지지자 일각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탈당하든가 출당시켜라 아닙니까? 저는 그건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검찰 수사나 뭐 재판을 그래. 봐야 된다. 근데 탈당하지 이건 말고 이제 도지사를 그만둬야 이건 이제 된다니까. 정답 같은 얘기죠. 정답 같은 얘기인데 이조차도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편인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정치적 공방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의 1차 그 갈림길은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일 거다. 검찰이 기소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이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반응을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검찰 기소 시점에서는 뭐 정청래 의원 또 뭐 여러 의원들이 그때의 최종적
이제 검찰 기소 때 아마 지금 잠복돼 있는 이 사안이 상당히 폭발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기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사안이 그거는 기소가 민주당 되든 안 내부 되든 의견이지. 또 다른 사안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그치. 이재명 한 지사 누구예요? 이 재판은 내년 1년 내내 이 재판이 지속되면서 그렇지. 계속 민주당은 좌우간 곤혹스러울 것 나중에 같아요. 이재명 지사 경기도정사 쓰면은 재판에서 시작해서 재판으로 끝날 거예요. 오늘 뭐 하셨다. 오늘 아니 경기도 재판에 갔다. 오늘 재판에 갔다. 지사직이야말로 어떤 법적인 판단이 나온 다음에 할 문제지. 그 지사직을 왜 자꾸 떨어뜨리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 문제에 지금 휘말리느라고 경기도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못 하고 있다는 건 차 의원님 판단이시고 아니, 지난번에 열심히 정책 발표하고 행감도 하고 있어요. 못했어 이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인지 오해인지. 오해 아니고요. 본인이 사실입니까? 뭐 그런 보도를 부인했는데 민주당 이야기 나오면 박 의원님이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 아니 왜냐하면 그 자리에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국회의장이 5당 그 대표 부부 모임 만찬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 얘기가 오가고 그 자리에서 정동영, 이정미 두 당 대표하고 약간 가벼운 설전도 있었어요. 예. 요지는 그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음 총선에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을 거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 방식으로 비례를 못 얻는다. 지금으로 봐서 꼭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도 어디서 나온 근자감인지 모르겠다. 이 문제 제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2번에 걸친 대선에. 그리고 당론이에요 여전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간단히 뒤집은 거죠 대표가. 그 뒤집은 이유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선거 연령 인하를 반대하잖아요. 온갖 궤변을 동원해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는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대요. 기자간담회를. 예.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전히 대통령 공약으로서 민주당이 지키고자 하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이 확실한지 그리고 실제 지금 정개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정개특위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연정 얘기하는데 사실 무늬만 협치 얘기하는데 무늬만 협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물밑으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하고는 일종의 협치를 해왔습니다. 그 협치를 끊는 거예요. 그 이해찬 대표 스스로.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136석 가지고 20대 국회 잘 운영해 보시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이니까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그러나 뭐 민주당 물어볼 때 박 의원님이 해주시는 또 답변들이 예. 대체로 또 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면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정의당에게 별로 반가운 얘기 아니,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드러나는구만. 연동형 관계가. 네.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확고한 공식적 입장은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해찬 이 당대표께서도 기본 취지는 이게 비례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원래의 취지가 있는데 어떻든 현존하고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할 때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 것이지 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지금 뭐 완전히 전면 거부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저는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은 현존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성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저는 대원칙은 찬성하지만 과연 그냥 무작정 비례대표를 늘렸을 때 과연 그것이 원래 가졌던 어떤 전문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이냐라는 면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말하는 어떻든 이 어떤 전문성을 또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되고 예. 의원 전수의 확대 문제도 뭐 마냥 늘리는 건 좋으나 과연 지금의 국민 정서가 60%에서 70% 80%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가지고 비례대표성을 강화했을 때 과연 거기 온 분들은 또 어떻든 당리당략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또는 뭐 충성파가 아닌 정말 자기의 정강 정책 국민적인 권익을 대변하는가에 대해서 총체적인 정치개혁, 선거법 개혁, 공천 시스템의 개혁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제 합니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 그 공론화위원회 있죠. 그 선관위가 중심이 돼서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야지만 이게 어떻게 되지. 지금처럼 국회의원들한테
좋은 말씀이네요. 스님이 자기 머리 깎듯이 시키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래서 이번에 그 심상정 의원이 이게 정계특위위원장 했는데 이것도 저는 안 될 거다. 왜? 예. 이거 다 자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은 이번에 그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은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자 하면은 어느 정당이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한국당이 제일 유리해요. 한국당은 여당은 40 내지 45%를 얻었는데 완전히 다 석권했거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수리가 남는 데는 어디야? 한국당이잖아요. 한국당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남은 비례대표제를 상당수 먹게 될 거예요. 정의당이 그런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의당도 좀 혜택을 보지만 한국당이 저는 저게 득표 그 이율로 보면은 제일 유리한데 문제는 또 뭐냐? 좀 아까 두 분이 얘기하셨듯이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맞는데요. 그죠? 다음에는 한국당이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한국당이 불리하는 상황이 나올 그럼에도 거예요.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이 얻은 득표보다 이 낙선자들의 득표 총합이 더 많아요. 그게 이제 비례성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20대 총선에 51%가 사표했어요. 투표율이 50%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들은 국민 유권자 4분의 1의 대표성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고,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거제도냐?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양당제 중심의 정치를 운영하면서 왜 이렇게 정치가 비생산적이고 국회가 비생산적이라고 욕을 먹느냐. 왜냐하면 국회에서 협치 안 해도 되거든. 서로 상생 안 해도 되거든요.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목적 하에 정치를 하고 국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사한 결론 낼게요. 지금 나머지 세 당은 원내에 있는 세 당은 합의를 봤어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합의를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다 같이. 결국엔 두 당한테 달려있다. 정치개혁 할 거냐 말 거냐. 선거제도 개혁할 거냐 말 거냐. 물론 정당은 자기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유불리를 넘어서야 될 사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저희 원내 1당 집권당 대표의 속내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이 선거제도 개편 종쳤다, 물 건너갔다. 아니, 아직 그렇게 민주당 생각합니다. 입장은 안 나온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그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속내를 가지고 있는 한 이거는 속내를 어떻게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드러났잖아요.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소극적이면 이거 될 수가 좀 없어요. 드러나십시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런 결론을 내도 공론화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한다 해도 이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UFC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민주당, 차명진 한국당, 진수희 바른미래당,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잠시 후 4부 북에서 와수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북에서 와수다. 네, 북에서 와수다로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평양에서 온 피아니스트 김철웅 서울교대 연구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철웅입니다. 자, 함경북도 무산에서 온 연세대 경제학과 윤지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가운데 가장 마음이 편한 날이 바로 금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토요일은 일요일 올 걱정, 또 일요일은 내일 당장 다시 근무해야 될 걱정하는데 금요일이 제일 마음 편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렇습니까? 북한은 아직 주 6일째이기 때문에요. 주 6일째죠. 네, 그렇죠. 네, 주 6일째이기 때문에 불금이라는 그런 단어도 없을 뿐더러 약간 금요일은 불금보다는 금요 노동. 금요 노동. 네, 금요 노동하는 날이라서 예. 그게 뭐 그 직책이 어떻게 되든 다 금요일 날이면 어디 그 도와들러 나가는 이런 날이거든요. 예. 뭐 근데 사실은 불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그냥 일 끝나고는 한 잔씩들 걸치는 게 일상사가 돼가지고요. 특별히 어느 여일을 정해서 놀거나 여일을 정해서 술을 한 잔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자, 저기 철웅이 형 세대는 그렇고 우리 저 윤지훈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희 세대도 별로 달라질 바는 없는데 저희 세대는 조금 그 토요일이 오는 게 두려워서 금요일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 토요일이 두렵습니까? 예, 북한에서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정치사상 교육 혹은 생활총화를 합니다. 그 좋은 날에 그런 걸 합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저 학교 때도 심지어 토요일에는 수업 있고 오후에는 이제처럼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행사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나는 또 어떤 비판을 받겠는가 뭐 그런 우려가 좀 많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사실 북한 주민들이 한 70년 동안에 사상으로 이렇게 뭉칠 수 있었던 게 예. 그런 교육.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관이 주도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의무로 여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저 뭐 예비군 훈련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할수 없이 저희 가는 때도 그 토요일이 되게 되면 어전만 수업하고 네. 대학생 때 네. 오후에는 정치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그날은 또 특별히 제일 늦게 가요. 보통은 평균에 뭐 5시 6시면 퇴근했다고 하지만 예, 예, 예. 그날은 정치학습 해가지고 뭐 길어질 땐 8시 9시까지도 해요. 예, 예, 예. 아니, 그럴 때면 저희 때까지만 해도 싫다 하면서도 빠질 궁리를 못했거든요. 정치학습 빠지면 약간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요새는 또 뭐 이렇게 돈만 주면 그 어떻게 그래서 그렇죠. 북에서 오셨을 때 예. 토요일이 왠지 허전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고요. 좋았어요. 저는. 예, 예, 그게 제일 좋았던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회사들도 야근을 많이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북한은 야근할 것도 없어요. 낮에 아. 나가도 예. 회사 내에서 예를 들어서 구두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면은 근데 내가 구두 만드는 사람인데 나가봤자 생산할 거리가 없으니까 예. 주로 타 지방에 동원을 갑니다. 사회적 동원. 사회적 동원?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아이고. 농촌을 돕는다는 일이라든지 도로 음. 닦기라든지 그냥 자기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니까 아하. 예 주로 뭐 밤에 할 일이 없죠. 네. 이게 또 요새 또 바뀐 행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일을 괜히 밤 늦게 하는 사람이 되게 칭찬받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예. 꺼지지 않는 불빛 해가지고 예, 예, 예. 석고판에 막 밤새껏 했다 뭐 네. 이런 자기 맡겨진 과제를 그 완수하기 혹시 뭐 위해서. 밤샘 전투라고 하지? 그렇죠. 밤샘 전투해요. 아, 그런 맞아요. 그런 표현이었습니까? 얘기해요. 예, 밤샘 전투.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장려하는 분위기였는데 예. 요새 워낙 원료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 공장이 거의 설 형편이다 보니까 밤샘 전투가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대북 제재 때문에 이런저런 원료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구두를 만드는 공장에서도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네. 동원이 돼가지고 노동하고 예 알겠습니다. 뭐 북한에서는 붉은 문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평소 일하다가 쌓인 스트레스 이런 건 어떻게 푸는지요? 사실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어쩌다 휴식하니까 일요일에 놀이공원이라는 예. 게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든지 그러다 보니까 문화시설도 별로 없으니까 뭐 여기 좀 영화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뭐 커플들도 모이고 어른들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고 다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든지 아니면 그게 조금 지겨운 사람들은 탁구를 탁구. 하는 거죠. 일요일에 주로 많이 하고요. 아, 예. 참 놀 게 많이 없군요. 이게 뭐 약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 그 평양 같은 거는 요즘에 그 뭐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에는 이렇게 계절마다 이렇게 즐기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예, 예. 여름에는 물놀이장 요즘에 새로 개관된 동강 물놀이장이라든지 예.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또 겨울에는 또 그 진맛이 있는 게 한강이 대동강이 옵니다. 대동강이 오면 스케이트 타고 예. 그리고 또 그 평양에 빙상관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곳에서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음.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 풀잖아요. 예. 또 그 북한은 직장 동료애가 거의 한 번 들어가면 20년 이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료애가 끔찍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 집에 가서 한 잔씩 걸치기도 하고 아하. 때로는 그 생맥주 집에 가서 한 잔씩 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면 예. 다 그 빨리빨리 푸는 쪽이에요. 어찌 보면 그 직장 동료들끼리 내가 오늘 뭐 했는데 예. 이게 약간 열받았다 이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가서 한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는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의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남한은 예를 들면은 뭐 갑질 이런 거 굉장히 이게 응어리가 지기도 한데 말이죠. 사실 예. 비슷하죠. 갑질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가 어떤 갑질을 해서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을 뭐 미워한다거나 예, 예.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북한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예, 예. 아무리 행정 책임자가 갑질을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정치 책임자가 또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행정 책임자에 대한 어떤 불만을 정치 책임자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바 소원 수리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그 비서라고 하는데 예. 그 정치 책임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그 관계가 좋은 관계보다 나쁜 관계가 더 많아요. 어디나. 예. 왜냐하면 권력이 서로 이렇게 분할되다 보니까 예. 어느 사람이 더 세냐 예. 이런 약간 이게 그 약간 기싸움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예. 정치 책임자 혹시 뭐 당비서? 그렇죠. 당비서, 네, 당비서를 당비서와 가지고 지배인이죠. 지배인. 뭐 아. 당비서 지배인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예. 지배인이 사장인 거고 네. 당비서가 정치 책임자인 거죠. 예. 그 기간에 어느 직장이나 다 있습니까? 당비서가? 모든 직장이 다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비서를 주로 엄마라고 부르고 예 이제 지배인을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누구 편이냐, 아빠 예. 편이냐, 엄마 편이냐 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용되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술 얘기 잠깐 했었는데 한국인의 증류주 소비는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증류주. 네, 북한 사람들도 술 많이 마시죠. 사람 모여 있는 동네인데 엄청 술이 없을 수 마시죠. 있겠어요. 엄청 술 마시죠. 여기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오. 여기는 뭐 보니까 15도 정도 하더라고요. 네. 15도 하는데 북한 술은 제일 약한 게 24도입니다. 그래서 24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 술 판매하는 사람들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술 아빠 심부름 그 옆집 가서 술 사오라고 하면은 술 사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저희 아빠는 그러지 않았는데 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친구분들 중에 예. 종이를 예. 술에 담궈서 라이터 불을 붙여봐요. 예. 그래서 파란 불이 일지 않고 빨간 불이 일면은 막 큰일 난 것처럼 너무 도수가 낮다 이러고 그러시는 분들도 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시베리아 가 보면은 예. 한국에 가장 독한 술을 가져다 주면 이건 뭐 거의 음료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쪽에서는 맥주가 주류가 아니에요. 그냥 청량 음료입니다. 그렇죠. 예. 보리 음료 같은 거. 예. 음료수로 치기 때문에 예. 그 맥주집이 있어요. 생맥주집이 예. 생맥주집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청량 음료점이라서 네. 그냥 한 평양에서는 집집마다 이렇게 맥주 표가 나와요. 맥주표. 예. 교환권. 그러니까 이거 그 표를 내게 되면 맥주를 주는 거죠. 근데 표 한 개당 2조끼씩 나오거든요. 예, 500짜리. 예. 2조끼씩 나오는데 그냥 청량 음료점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술집처럼 의자 있고 이렇게 오래 앉아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냥 의자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그냥 탁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까나리라고 하는 멸치 있잖아요. 예. 안주가 멸치 정말 셀 정도로 한 5-6마리 주나 그걸 가지고 그 맥주 2조끼를 그냥 마셔야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어떻게 한국에 오셔서 맥주 드셔보셨을 텐데 네. 한국 맥주와 제가 알고 있는 북한 맥주 브랜드 대동강 맥주 네.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유 당연히 대동강 맥주 맛있죠. 아 그래요? 당연히 맛있잖아요. 이거 찬양 고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근데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걸요? 저도 그 저희 지방에도 이제 생겼거든요. 예. 2012년도에 생겼는데 대동강 맥주집이. 예. 그런데 저는 제 입을 의심했어요. 아, 내가 고향이 그리워서 그런가 보다. 그쪽 게 더 맛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영국 대사관에서 네. 영국 대사로 계시는 분이 예. 이렇게 서울에 잠깐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계시는 분이. 네. 그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대동강 맥주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마신 맥주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그 왜 그러죠? 그 맥주를 뭐 대동강물로 했을 리는 없을 테고. 아니 사실 그 대동강 맥주가 예. 독일 기계를 가져다가 맞아요. 그 어떤 그 체커 그걸 해가지고 보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만든 맥주인데 나름 그 맥주도 1부터 예. 8호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잎살과 보리, 그러니까 밀의 어떤 그 곡주를 만드는 건데요. 예. 잎살과 배합률에 따라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어요. 네. 대동강 맥주 축제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릴 만한 건 3호. 그러니까 3호. 50% 잎살이 50% 들어가고 뭐 예. 보리가 50% 들어가고 이런 그 맥주가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한술 하니까 그렇죠. 야, 전문가네요. 우리 이윤재 씨도 그러면 3호를 추천하시는 편입니까? 아유, 저는 뭐 그냥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3호를 추천하셨어요. 네. 김철원 교수님이. 네. 사실 남북이 이렇게 소통하게 되고 또 교통하게 되면은 평양 가서 냉면 먹겠다는 분들 많은데 네. 이제 대동강 맥주 3호 이것도 네. 한번 꼭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사실 막걸리 열풍이 상당했었어요 한동안. 네. 북한 막걸리도 있습니까?
북한에 막걸리라는 단어는 있는데 예. 제가 막걸리를 마셔본 적은 없어요. 예. 대신 이제 곡주가 막걸리죠? 아닙니다. 곡주가 여기로 말하면 그냥 일반 술이에요. 일반 술이고 모든 술이 다 곡주죠. 아,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네. 네, 그런데 이제 막걸리 비슷한 게 청주하고 감주가 있고요. 약간 여기 막걸리는 좀 그 섞은 청주하고 북한의 곡주를 섞은 것 같은 맛이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우리 그 윤지우 씨가 예. 아직 술을 잘 몰라. 야, 정말 눈치가 많으세요. 북한에 탁주라고 있다고 탁주. 예, 탁주라고 있는데 탁주가 여기- 막걸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막걸리는 그렇구나. 잘 정제됐고 여러 가지 향이 들어간데 그 네. 탁주는 정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 있는 그대로는 정말 그 냄새가 확 나는 있잖아요. 신발 가지고 예, 만드는. 신발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밥을 씌워가지고 만드는 네. 이런 탁주. 그 탁주가 상당히 유명해요. 근데 그건 옛날 노인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거고. 그게 청주 아닙니까? 아니지, 그게 아니구나. 탁주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는 그걸 잘 안 드시더라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에 혹시 치맥이 있습니까? 있죠. 네? 네, 치맥이 있어요. 아, 뭐죠? 평양은 있구나. 평양만 있나 봐요. 아니 평양에 그 왜 여기 한국의 그 기업인이 들어가서 치맥을 운영한 적도 있고요. 그 현재 그게 나와가지고 배달도 되고요. 오토바이 자전거 배달도 됐었고요. 네. 그리고 그 평양에는 이제는 그 닭 튀김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닭고기 튀김, 예, 튀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치킨이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아, 배달까지. 예, 예. 배달까지 되고 거기다가 치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또 예. 치킨의 맥주죠. 치킨의 맥주 뭐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치킨의 맥주인데 그 치맥을 이제는 그 뒷문을 이렇게 대동강 맥주를 살짝 네. 빼서 네. 개인들이 예. 그 뭐랄까요? 포장해서? 해가지고 1리터에 막 5,000원, 6,000원? 오. 근데 1리터 5,000원이 비싼 게 쌀이 1kg이에요. 5,000원이. 그래요? 네. 오. 맥주 한 리터에 그 쌀 1리터라는 게 제가 알고 1kg 라는 있기로는 북한 돈으로 5,000원에서 6,000원은 한국 돈 700원에서 800원 정도. 그렇죠. 예. 네, 8,000원, 7,000원에서 8,000원이죠. 아, 7,000원에서 8,000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북한에선 치킨이라고 하지 않고 닭고기 튀김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그 발언도 인상적이었고요. 북한에 그러면은 안주로는 치맥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많아요. 주로 불고기를 많이 고기류는 주로 불고기류를 많이 먹고요. 아까 그것도 멸치 몇 조각. 그건 정말 감질나죠. 감사하는. 네. 네, 사실 저 평양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 이제 닭고기나 아니면 무슨 삼겹살이나 이렇게 멸치도 드시는 거고 네. 지방에서 일상적으로 뭐 서민층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다양합니다. 그 뭐 소금부터 시작해서 제일 없는 사람은 소금으로 찍어 안주로 드시는 소금을?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대부분 인조고기라고 있어요. 콩으로 만든 고기. 예. 사람이 제조한 고기라고 해서 네. 그 고기를 많이 먹죠. 그리고 또 대중적인 게 있는 게 두부요. 두부. 그렇죠, 두부. 두부도 안 줍니까? 두부를 매운탕으로 끓이는데 예. 끝내주는 게 맛있어요. 그게 그냥 시원하게. 두부 김치가 아니로 그냥. 그냥 두부를 예. 탕처럼 끓여요. 네. 양념을 충분히 넣고 예. 탕처럼. 그리고 시장에 가게 되면 그 약간 선술집처럼 이렇게 대충 앉아서 먹고 그냥 가는 데가 있거든요. 예. 한 잔 쭉 한 병만 드셔야 해가지고 쭉 나눠 먹고 몇 컵으로 나눠 먹고 가는 게 있는데 예. 그 앞에 그냥 두부 한 번만 있으면 한 병 그냥 갑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입에 침이 고이네요. 넘어고입니다. 지금 또 이제 점심 식사가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러니까요. 말이죠. 자, 북한에서도 회식 문화가 있는지 이것도 역시 궁금합니다. 회식 문화. 회식. 그러니까 약간 그 북한 그 체제적으로 공식적인 모임을 자꾸 제재하는 분위기예요. 회식을 한다면 그 연말에 막년회라고 해가지고 송년회 같은 그런 회식이 직장별로 하는 거고 네. 직장에서 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무슨 가을철 체육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평일에 그냥 직장이 모인다 모여서 음식을 나눈다 이런 거는 조금 북한의 실정상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회사에서는 그 이제 자신의 생일이면 직장 동료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리는 게 그게 이제 관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때 많이 놀죠. 회사에서 막 불 꺼두고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춤추면서 놀고. 아, 불 꺼두고. 예. 아니 개성공단에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북한의 노동자분들은 꼭 모여서 같이 뭐 놀고 즐기고 체육대회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한국은 뭐 쉰다 하면 각자 그냥 편한 곳에 가가지고 스마트폰 본다든지. 아니 특히 그 개성공단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 개성공단이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좀 약간 통제 같은 것도 통제가 필요하고 있어서. 필요하고 하니까 특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보여주려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또 집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음, 집체적으로 모여 있어야 통제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아, 북한의 일반 직장들 가게 되면 그냥 휴식 시간이면 개인적으로 휴식하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 한국 젊은이들은 불금을 참 즐겨 하는데 그래서 클럽을 많이 가기도 하는데 북한에도 클럽이 있습니까? 아 클럽은 없고요. 예. 그렇게 클럽처럼 이렇게 그런 음악 자체가 북한의 금지곡이에요. 아, 그렇죠. 예. 틀 음악이 없으니까 클럽이 없겠네요. 그럼요. 예. 틀 음악 그러니까 클럽 비슷하다 그러면 명절에 이렇게 무도회라고 해가지고 무도회. 집단 무용이 유행이고요. 왠지 한복 입고 할 것 네. 같은데. 예, 맞습니다. 한복 입고 하는데 그거는 클럽이랑 엄청 거리가 아니 멀어요. 그러니까 예. 있다 그러면 그 유사한 게 그치. 있다 그러면 그런 그거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클럽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아 근데 교수님 클럽 가보셨어요? 나 가봤지 여기 아, 한국에 왔어요. 내가 몇 살에 왔는데 아, 윤지호 씨도 한번 가볼 만하지 저 않습니까? 문 앞에까지 갔다가 아, 왜? 돌아섰어요. 아, 왜요? 아유 겁나가지고. 클럽이 왜 나? 겁나. 거기도 사람이 있는 그럼요. 곳인데.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잘못된 음주 문화가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과도한 음주, 네. 청소년 음주, 그리고 요즘엔 또 음주운전 문제가 사회적 골칫거리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북에도 그런 음주 문화에 대한 자아 비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 근데 음주운전은 무조건 단속이고요. 네. 근데 음주 문화가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여자들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여자가 그렇게 술을 마시면 약간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이상한 경향이 좀 사람으로 있어요. 본다. 아. 아니면 과부라든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시선을 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그 세상을 이렇게 이기기 힘드니까 술로 마음을 달랜다라고 아이고. 보는 시선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잘못된 편견입니다. 편견이죠. 예, 예, 어떻게 예, 보면 네, 그런 게 있죠. 그래, 알겠습니다. 아, 북한의 음주 문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예, 그래요. 북한의 여가 생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요일은 확실히 쉬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시죠. 또 일요일에 혹시 그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이것도 약간 또 텔레비도 또 약간 지방하고 지방하고 평양 아. 왜 이렇게 많이 달라요? 차이가 네. 있는데 네. 평양에서는 볼 수 있는 그 채널이 네. 세 개의 채널이고 세 개의 채널. 지방에서는 하나밖에 없고 음.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중앙 TV만 있고 공영방송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평양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만수대 텔레비전하고 네. 개성 텔레비전하고 중앙 텔레비전 세 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만수대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 그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 방영되는 거라 네. 전부 외국 영화들이에요. 외국 영화들이고 외국 뭐 어떤 그 애니메이션 예. 이런 영화들이 나오다 톰과 보니까 제리 같은 거. 그렇죠. 예. 영리한 쥐와 예. 우둔한 고양이. 제목이 그래요. 예, 톰과 제목이 제리가 아니라. 톰과 예. 제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평양에서는 TV 시청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외국 예.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니까. 한국 드라마는 나옵니까? 아우 그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고. 예.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그러니까 평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5시부터 이제 방영 시간이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방영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일요일만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인데 전기가 10년 안 전에 옵니다.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예, 20년 전인가요? 예. 수십 년 전이라고 얘기했군요. 예. 네, 근데 전기가 안 오니까 전기 사정 아. 때문에 사실 일요일을 많이 기대도 못 해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이런저런 또 평양은 전기가 온다고 들었어요. 네, 남북의 격차 또 평양과 비평양의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김철웅 교수님, 윤지우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SES의 노래 너를 사랑해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아침 11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